자, 이 책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나왔지만 사형 선고를 면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도 있는데 과연 이게 면할 수 있는 케이스였는가? 사실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육군 장교였던 사람이 처와 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자, 그런데 1년 6개월 난제 총 9명의 부녀자를 10회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강간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여동생을 묶어놓고 그 언니를 강간하거나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이 범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던 중에 도주해서 이 사건, 또 강도, 살인까지 하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사형 면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 한 케이스를 보면 7개월 동안 단기간 동안에 강간, 살인 3회, 특수 강도 강간 3회,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죽어가는, 거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지금 이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닌 이런 자들도 망치를 이용해서 머리를 때리고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데 그 피해자를 보면서 강간을 했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저는 사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했는데, 사형을 내리지 않는 그 이유 자체가 굉장히 뻔한 레파토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사형을 면했나요? 대체 어디서 동정심을 느낀 거죠, 이 재판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한민국 법원은 신급제라는 걸 둬가지고 네네. 2심 법원에 내린 결론이 언제든지 2심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1심 법원보다 2심 법원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2심에서 내려진 결론이 대법원에서 바뀌면 그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론입니다. 네. 이제 신급이라는 것은 하급심의 상급심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또 바로잡고 또는 지지하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떤 대한민국 어떤 판결의 흐름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이 1심과 2심을 끌고 가는 겁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이런 결론을 내려주면은 1심과 2심은 대법원 판결과 이제 사안을 따져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안에서 대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내려줬으니까 우리도 그럼 사형 판결을 내리면 안 되겠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좀 과거죠, 벌써. 근데 줄줄이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케이스입니다. 네. 방금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들이. 네. 예전에는 달랐어요. 이 판결이 이제 한 90년대 중반부터 이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이제 대법원에 추세가 됐는데, 예전에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판결은 대부분 그 결론을 존중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가면은 원심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이 났는데, 네. 90년대 후반부터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대부분만 올라가면은 줄줄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다 이렇게 됐는데, 그 대부분 판결들이 내세우고 있는 레파토리라는 게 뻔해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다. 또 아직 앞날이 창창해서 네. 깊게 반성하고 있다. 네, 깊이 반성하고. 또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동종 전과가 없다. 전과가 없다. 네. 동종 전과 이런 것 때문에 줄줄이 파기를 했는데,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 네. 고생만 했다. 네. 젊다. 네. 전과가 없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이런 네. 내용들인데, 이게 1, 2심 판결들이 사실은 이제 사형을 내릴 정도가 되면은 이게 단독 판사의 관할은 아니고요. 네. 이 합의부 관할이 되는데, 이 합의부라는 것은 3명의 이 판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판사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양형 인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범죄 자체에 의한 정상,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에 의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상, 여러 가지 정상을 쭉 따지게 됐는데, 사실심 판사 3명이 장기간의 재판을 하면서 또 법정 태도를 보면서 어렵게 내린 결론이 사형이에요. 그건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3명이
이 피고인을 법정에서 오랫동안 보면서 이자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네. 이 피고인 불러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소리만 보고 재판합니다. 소리만 보면 대법원이 뭘 어떻게 알아서 이 사람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6명이 내린 1, 2심 6명의 판사가 내린 결론을 뒤집겠습니까? 이건 대법원이 사형을 앞으로 선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현 같은 자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너무나 잔인해서. 예,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나온 가장 뭐 제가 어떤 그 공정성에 의심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최근 마지막 순으로 나란히 3건의 사형 판결은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네. 그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향열인가요? 이향열?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오정근이라는 우리 보성어부 사건 아마 다들 많이 언론에 나와서 알겠지만 뭐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죠. 이분이 이제 네. 범죄는 이분이 더 먼저예요. 네. 오정근 씨가 더 먼저인데 이분은 이분 사건이 그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위원 네. 여부를 가리는 그 위원 제청 사건이 이 오정근 씨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범행 1씨는 더 뒤인 이양열이는 이제 그 이양열 씨는 선고 자체는 먼저 났습니다. 범행은 나중인데 그 헌법 재판 때문에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그 최종적으로는 보성호고 오정근이고 네. 범행 2씨나 뭐 1심 판결 기준으로 하면은 이양열이 가장 마지막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선고가 내려진 게 2010년 정도면 지금 거의 10년 넘게 네. 우리 사회에서 사형 선고가 없었다라는 게 정말 놀랍거든요. 사실 범죄 자체가 뭐가 줄어들었거나 범죄 자체가 약해져서 그랬다라면 사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가 10년 이상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연히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우연히 이제 저도 어떤 이 사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우연히 그 사형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한번 검색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뜻밖의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형벌의 본질은 교화와 개선이다. 네. 그래서 사형은 맞지 않는다. 아주 식자책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형벌의 본질이 교화와 개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형법적인 하나의 그 가설이고요. 형벌의 본질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형 벌할 때 벌자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벌입니다. 네. 벌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에는 교화 개선할 필요가 없는 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특히 이 과실범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은데 교화와 개선이라고 보면은 정말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4, 50년 하셔가지고 아주 반듯하고 덕망이 높으신 분들도 죄를 지금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교화 개선 시키려고 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로 이 내면의 어떤 가혹한 어떤 그런 내면의 벌을 받는 분들은 교도소에다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예외 없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도소를 가는 이유는 형벌의 본질은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히 과실범이나 이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화 개선이라는 것은 형사정책적 하나의 가설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화 개선이라는 것도 정말 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로 가능하겠지만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처참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교화 개선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끔 하는 게 어떤 글쎄 법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아닐까. 우리 그 요즘 이제 미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미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미국 교도소는
미국의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네. 법률 문화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특히 형법 분야는 미국 법이 곧 우리 형사소송법이라고, 또는 네. 그게 또 딴 서구 이 유럽 제국이나 일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이 발달한 것인데, 네. 물론 법이 발달한 만큼 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런데 미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교화와 개선 일치 안 합니다. 네.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서 교화 개선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집어넣어놓고 운동할 시간이나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간섭주의입니다. 범죄인을 교정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무간섭주의가 대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교화 개선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외치는 분들은 네. 대단히 미안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형벌의 본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벌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 잘못 중에는 예를 들어서 자, 유영철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2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이 넘는 피해자 가족 중에는 또 따라서 자살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영철이 범죄 중에는 사람이 얼마만큼 고통받는 것을 즐기기 위한 고문살인이 아주 많습니다. 예, 심지어 임산부 100가지 가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문명이 이자에게 어떤 형을 내려야 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사형 말고 다른 형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참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살인이다, 강간이다, 폭행이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그 내용, 구체적인 그 범죄 행각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고,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딸 아이를 이렇게 잃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법이고 뭐고 그냥 제가 가서 찌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말도 못하고, 지금 그 유영철은 여전히 살아있죠. 교도소에서 살아있고. 성인 잡지도 보고 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성인 잡지를 반입해가지고. 예, 일본 것도 네. 이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일본 잡지도 보고 했다는 그런 파동이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문제가 또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유영철에게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케이스가 여기 잠깐 실려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네 형제 중에 큰 형이 유영철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 나머지 3명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그 4명 중에 2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그 어떤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형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아주 의외가 돈독하고 아주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란 그 4형제 중에 큰형이 이렇게 살해를 죽임을 당한 이후에 2형제가 자살을 했고, 1명도 거의 가정의 파탄이 나서 정말 자기도 똑같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그 고백을 봤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라는 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많이 쓰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는데요.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멕시코에서 한 시골 마을에서 이 젊은 대학생 40명이 갑자기 증발이 돼버렸어요. 물론 시체도 못 찾았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마약 갱단이. 이 젊은이들을 무슨 마약 갱단의 심기를 얼마나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흔적도 없어졌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남미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폐지한 나라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 복수심에 피가 끓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를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적인 첫째는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미,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자경단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공동체의 법 질서는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범죄자들이 치안을 책임지고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뭐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어느 사회나 법 질서가 깨지면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제일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질서가 아주 무르고 누구든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런 환한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의 그 살인사건율은 우리 한국 사회보다 100배가 높아요. 이 웬만한 도시가 하루에 7번씩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사형제를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남미가 그래서 천국이 됐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사형이 폐지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의 증가. 그리고 사실 사형이라는 정말 이 법질서가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이게 오히려 어떤 사적인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이 재판이 3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참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사형제가 지금 그동안 2번 합헌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사형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그 결정되는 비율을 보니까 참 아슬아슬해요. 첫 번째는 7대2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2010년 5대4.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더 돌아섰으면 이게 위헌 결정이 나는 거였나요? 2010년 5대4는 합헌이 5고 합헌이 5. 네. 위헌이 4였으니까 네. 합헌이 한 분 차이로 헌법재판관 한 분 차이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3번째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 인원이 9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어떤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으려면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분 이상이 위헌이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지금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9분의 재판관 중에서 5분은 그 어떤 그 인사청문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사형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5표가 지금 5표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이제 항상 이제 법관의 어떤 양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 어떤 개인적 양심 혹은 종교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을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사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성현이 같은 살인자를 봤을 때 또 우리 형법에 사형이라는 규정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내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직업적으로 또 과거에 했던 어떤 선례들에 비추어 이 사람한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하게 될 텐데 저는 뭐 헌법재판관의 어떤 그 청문회에서 밝힌 게 직업적인 양심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혹은 종교적 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5분이 그 사형은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머지 4분 중에서 한 분만 그분들 입장에 가담하게 되면은 6대3으로 이제 위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참 불안한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 사형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책을 보면은 절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범행이 너무나 끔찍하고 그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나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사형 제도도 있고 사형 선고도 내려지는데 집행이 안 된다. 이 현실도 참 답답하지만, 이게 사형을 폐지하라라는 이게 뭔가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서 이런 세 번째 이런 어떤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모르겠는데, 예. 여론조사하면 국민들은 대부분 이 사형제 찬성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비율을 말할까요? 네. 그러니까 사형은 집행돼야 된다, 집행까지 해야 된다가 국민 80%의 여론입니다. 네. 그리고 한 10% 정도가 네. 10% 정도가 먼 미래는 폐지돼야 되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지금은 아니다. 아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나온 2018년도 조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조사. 네, 예.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네, 조사에서 제일 대규모 조사지요. 뭐 개인이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예,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건데,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여론이 4.4%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네. 언젠가는 폐지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존치론이지 폐지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존치론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 학계에서 존치론 중에 다수설이 이른바 시기상조론입니다. 네.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자면은 네. 국민의 95.5%가 그렇죠. 네. 사형 존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가 사형 폐지론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 95%가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수의 사형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 소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중요한 법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형이라는 게 무슨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헌으로 인정돼가지고 없어진 무슨 뭐 간통죄라든지 네. 또 정말 요즘 감각으로 보면 웃기기 짝이 없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라든지 네, 네. 이런 것하고는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이 단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법률 선진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만든 모든 문명의 출발점에서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이고요. 네. 또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 공동체를 지키는 네. 가장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 보면은 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죄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도, 무슨 강도, 뭐 무슨 배임, 횡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문서 위조, 또 무슨 내란, 외환, 네. 이 잡다한 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항은 살인죄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건 딱 한 줄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회든지 우리가 문명이냐 문명이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목숨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 내 목숨이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법률과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개 재판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제도와 문화 속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그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형수의 목숨,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인류가 사형이라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누구도 살인범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그렇죠. 일찍이 그 루소, 뭐 칸트, 헤겔 우리가 아는 모든 이 위대한 어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심지어 그
카톨릭의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도 사형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왔고요. 또 이 트렌트 공의회라는 중요한 종교회의에서 이 사형제야말로 어떤 신의 어떤 계율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한 이유도 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형 제도라는 게 뭐 어느 인류 사회를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인류가 시작된 일에 있어 왔던 네. 자연스러운 제도고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것 자체는 살인, 그 살인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형벌을 줌으로써 어떤 이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하나의 전통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이 사형제의 어떤 그 사회 자체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 네. 생각보다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아니, 이 네.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서양에서 행했던 어떤 사형 제도의 방식을 보면 너무나 잔인하더라고요. 여기에 비하면 참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교수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점잖은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서양에서 행해졌던 이 글쎄요 사형 방식 특히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정말 사실은 굉장히 끔찍해서 아주 충격이었습니다.